4월 학력평가 동아시아사 해설 강의를 맡은 조상혁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총평은 잘 들으셨죠? 자, 이제부터 1번 문항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요, 가에 들어갈 유물로 적절한 거 나와 있죠?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보는 유형일 겁니다. 자, 보시면 선생님의 말씀을 보면은, 이야기를 보면은 이 유물은 일본 열도의 신석기 문화를 대표한다라고 되어 있죠. 가장 결정적인 키워드 뭘까요? 그렇죠. 바로 일본 열도죠. 그리고 두 번째 키워드 신석기, 세 번째 토기죠. 다른 거 다 빼고 읽어보세요. 결국 무슨 말이에요? 일본 열도의 신석기 토기 골라라 이거죠. 이 토기에 대한 힌트도 줬어요. 표면에 새끼줄 무늬가 있다라고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토기의 이름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주죠? 그렇죠. 조몬토기. 새끼줄 무늬 토기라고 불러주죠. 그러면 이것을 이제 그림을 통해서, 사진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좌우 대칭이 딱 맞죠? 이거는 돌림판을 이용해서 만든 풍웅우엔 토기입니다. 자, 풍웅우엔 토기는 어느 지역이죠? 예, 요거는 베트남이죠. 2번은 여러분 한국사와도 많이 관련되어 있죠. 이제 무슨 토기죠? 빗살 무늬 토기, 한반도의 신석기 문화를 대표하는 토기죠. 3번, 예, 이것이 이 사진이 바로 조몬 토기죠. 여기선 잘 보이진 않지만은 요 밑에 표면을 보시면은요 새끼줄 무늬가 그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조몬 토기라고 한다라고 합니다. 조몬 토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고요. 자, 4번 같은 경우에는요, 이거는 훈산 문화를 대표하는 훈산 토기가 되겠죠. 훈산 토기는 랴오어강을 중심으로 발전했던 문화입니다. 자, 5번은 이건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채도. 황허강, 그쵸? 황허 쪽에서 발전했던 거고요. 이 안에 인면허, 그쵸? 사람 얼굴을 한 물고기, 뭐 이런 그림들이 그려져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니까 3번이 됩니다. 간단하게 나온 김에 지역별로 정리는 한번 하고 갈게요. 일단 기본적으로 황허 쪽을 보시면은요, 중국부터 보겠습니다. 중국 쪽을 보시면은 강이 3개 있죠. 첫 번째가 황허, 두 번째가 아래쪽에 있는 양쯔, 세 번째가 그쵸 만주 지역에 있는 랴오어, 이렇게 나눠지고요. 황허강 쪽은 문화권이 2개가 있습니다. 하나가 그쵸 양사오, 그리고 또 하나가 다원커우가 있죠. 이때 양사오 문화를 대표하는 게 채도. 자, 골라보자. 채도 뭐가 있지? 좀 전에 얘기했지? 그래, 5번이 되겠지? 이게 바로 채도. 자, 눈을 익혀두시고요. 다원커우 같은 경우에는요, 예, 붉은색 토기라고 해서 홍도라고 불러주거든요. 근데 붉은색 토기는 뭐 차별점이 없기 때문에 교과서에 잘 나오지도 않아요. 문제로도 출제되지 않고, 이따 정도만 보시고요. 자, 양쯔강 쪽에서는요, 뭐가 있을까요? 가장 많이 출제되는 그림, 토기죠. 돼지 그림 토기. 돼지가 그려져 있는 토기가 나오고요. 이 양쯔강에 있는 이 문화권을 우리는 허무두 문화라 불러주며, 또 하나 이 지역에서 벼농사가 시작됐다라는 것을 알려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로 중국 쪽에 나오면은 이거 아니면 이게 많이 출제가 되죠. 그래서 둘 중에 하나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랴오어강 같은 경우에는 그냥 훈산 토기, 아까 봤던 그것이 있다 정도만 봐주세요. 그래서 중국 쪽에는 채도, 돼지 그림 토기 정확하게 구분해 주시고, 홍산 토기 있다 정도. 한반도는 뭐 딱 특별히 쓰진 않을게요. 빗살 무늬 토기 있고요. 일본 쪽은 자주 나오죠. 새끼줄 무늬 토기, 조문 토기 이렇게 있다. 자, 그러면 베트남 쪽은요. 그렇죠. 풍웅우엔 토기, 풍웅우엔 지역에서 발전한 토기죠. 그리고 이 토기는 좌우 대칭이 딱 맞죠. 돌림판을 이용해서 만들었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정도만 정리해 두시면은 신석기 시대 각종 토기들 다 정리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나온 김에 한 번 더 복습해 주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1번 문제까지 모두 풀었습니다. 자, 이제 2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밑줄 친 이 학문이 동아시아 각국에 끼친 영향으로 적절한 거 물어봤죠? 발문에서 학문 나왔네요. 그럼 우리는 학문을 골라야 돼. 자, 첫 번째부터 벌써 힌트가 나옵니다. 누가 나오죠? 하야시 라잔이 말하기를 귀국의 퇴계 이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익숙한 분이 나오시네요. 이황.
사단은 이에서 나오고 칠정은 기에서 나온다라고 하고 있죠.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키워드 뭐가 있을까요? 이와 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주 만물을 이와 기로 설명하고 있죠. 이것은 이 학문을 집대성한 주자가라고 되어 있죠. 자, 집대성한 주자. 끝에 자자가 붙이는 거는요, 성인들한테 붙여줄 수 있거든요. 원래는 뭐죠? 주희가 되죠. 주희, 주자 같은 인물입니다. 그래서 주희가 집대성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야시 라잔이 익혔고, 이황이 익혔고, 이와 기로 만물을 설명하고 있고, 주자가 집대성한 학문은 인간의 본성과 우주의 이치, 성과 리를 다룬 학문, 뭐가 될까요? 성리학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성리학에 대한 설명이구나 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나와 있는 사단과 칠정은 여러분들이 세세하게 아실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벌어졌던 논쟁인데 이 사단이라는 게 뭐 수호지심, 측은지심 이런 거거든요. 뭐 십이지심.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냐 기냐 갖고 논쟁을 벌여요. 그래서 성리학에 대한 논쟁 정도구나 아셔도 되고요. 뒤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태극 논쟁이라고 해서 태극은 이이고 음양은 기라고 했다. 그래서 이 이와 기에 대한 또 논의들을 하고 있죠. 자, 그러면 이 성리학과 관련된 것들 찾아냈으면은 이제 이 학문이 끼친 영향을 이제 찾아봐야겠죠. 자, 그럼 1번부터 보겠습니다. 자, 한국 독서 상품가가 실시되었다? 아니죠. 독서 상품가는 언제 실시되죠? 요거는 신라 때 실시가 되죠. 그럼 물어보자. 성리학은 언제 만들어지니? 그치. 성리학이 성립된 시기는 송나라 때죠. 그럼 송나라 때 우리나라는 뭐야? 그래, 이때는 고려가 돼요, 고려. 그래서 송과 고려, 시기적으로 아예 안 맞죠? 그리고 이후에 중국이 바뀌죠, 뭘로? 원. 그래서 이때 고려 말에 성리학이 전래가 되는 거죠. 안양 같은 학자들에 의해서. 그리고 그 영향을 받아서 고려 말에 성리학을 배운 새롭게 진출한 지식인들 등장하죠. 그들 우리는 뭐라고 불러주지? 신진, 사대, 부라고 불러주죠. 그래서 송 때 성리학이 성립되고 언제 넘어온다? 원 때 고려로 넘어온다. 신라 때 독서 상품가는 성리학과 관련이 없다. 그럼 굳이 관련을 따져보자 하면 뭐랑 관련이 있을까? 성리학 성립 이전, 유교와 관련이 있겠죠. 차이가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자, 한국 서원과 향약이 보급되었다. 키워드죠. 서원과 향약. 같이 공부하면서 선현들에 대한 제사를 지내는 곳, 향약, 마을의 약속, 이 마을의 약속에 성리학적 가치, 유교적 가치가 들어가죠. 이 서원과 향약이 확산된 시기는 언제일까요? 그렇죠. 고려 말에서 나중에 언제로 가죠? 조선으로 가죠. 이 조선에서 서원과 향약을 통해서 성리학이 지방까지 널리 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반도에 준 영향이 맞습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그래서 2번은 정답이다 라는 것들, 1번은 아니고요. 자, 3번 중국 동중서의 건의로 태학이 건립되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동중서 참 많이 나오는 인물이죠. 동중서가 활동했던 시기는 언제야? 그치, 한나라 때지. 한무제 때. 한무제에게 태학 세우자고 건의한 사람이 바로 동중서잖아요. 그러면 이때는 한나라기 때문에 성리학 성립 이전이 되는 거죠. 송나라 이전이기 때문에 영향을 줄 수가 없습니다. 4번도 마찬가지예요. 종법이 뭐예요? 종족 간의 법이죠. 누구한테 재산 물려줄 것인가, 장자상속 이런 거 규정한 게 종법이거든요. 이 종법의 기초에서 지방을 쪼개서 제후를 파견하는 제도, 그 제도가 뭡니까? 봉건제죠. 이 제도는 주나라 때 시작되죠. 자, 주나라도 마찬가지로 송나라 이전이죠. 그러므로 볼 수 없습니다.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자, 5번. 일본 유력 농민인 묘슈가 등장하였다. 이제 묘슈는 최근에는 거의 안 나오는 개념이긴 하거든요. 설명은 먼저 드릴게요. 헤이안 시대 들어가면은 개간이 활성화돼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개간을 통해서 대규모 장원을 가진 세력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들이 가진 대토지 너무 넓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토지에 살고 있는 유력 농민들 있죠. 조금 잘 살고 있는 농민들. 이들에게 이 지역, 주변 지역의 농민들을 통제하라고 맡겨요. 그래서 이때 등장했던 이 유력 농민들, 힘있는 농민들을 우리는 묘슈라고 불러줍니다. 헤이안 시대 때 경제 상황의 변화에 따라 등장한 계층이 되는 거죠. 그러므로 아닙니다. 성리학과는 관련이 없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서원과 향약,
성리학의 영향을 받았다라고 정리해 주시고요. 또 하나 서원과 향약은요, 언제 또 중국과 관련되어 있냐면요. 서원과 향약은 중국 송나라 때 등장은 하거든요. 근데 좀 더 많이 확산되는 거는 이제 명나라 때 많이 확산됩니다. 그래서 명도 조선과 마찬가지로 서원과 향약이 널리 보급되었다. 같은 표현이니까 기억해 두시고요. 자, 이렇게 하면 2번 문제까지 풀었습니다. 자, 3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밑줄 친 황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물어봤죠? 그럼 황제 한번 찾아봐야겠죠? 자, 주나라가 쇠약해지자 제후들이 제후라는 표현이 나왔네. 서로 겸병하여 제나라와 초나라 등은 땅이 천열이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나라가 쇠약 하나의 키워드고요. 전국시대 아예 좋죠? 예. 이 시대에는 7개의 강대국이 있거든요. 이 강대국을 우리는 뭐라 불러줄까? 전국 칠웅이라고 불러주죠. 이 칠웅 중에서 치고 나간 게 누구지? 진나라지. 그래서 진나라가 나머지 6개를 모두 멸하고 통일을 해요. 그리고 군주의 칭호를 바꾸죠. 뭐라고? 황제라고 바꾸게 되는 거죠. 자, 전국 시대의 수습을 혼란했던 인물, 황제라는 칭호를 마련한 인물, 진의 시황제가 되죠. 진시황. 예. 그래서 전국을 통일했다. 그리고 제후들을 그 육국을 멸하여 천하를 겸병하고 또 군으로 나누어 군수를 세웠다. 관리를 파견했다. 요거는 군현제 실시했다. 이것도 또 하나의 힌트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진시황임을 파악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1번부터 보겠습니다. 반란국을 멸망시켰다. 여러분들 베트남 나온다고 너무 당황하지 마세요. 자, 반란국 같은 경우는요, 베트남 최초의 국가로 알려져 있죠. 기원전 7세기경 세워졌다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멸망한 게 기원전 3세기경이에요. 그래서 보시면은 중국은 다 무슨 시대일까? 중국은 전부 다 춘추 전국시대입니다. 춘추 전국시대에 베트남은 뭐에서 뭐로? 발랑을 멸망시키고 뭐가 나오죠? 어울락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구나 기억해 주시고요. 또 하나 물어보면은요. 그럼 한반도는요? 베트남이 발랑에서 어울락할 때 한반도는 무슨 조선? 그치, 고조선이 쭉 간다. 그래서 이 시대에 볼 수 있는 모습 물어보면은 베트남과 한반도의 이런 상황이었다. 이걸 다 정리를 해 두셔야 됩니다. 자, 2번 균전제를 실시하였다. 균전제, 그쵸. 토지를 균등하게 나누어 주는 제도. 첫 시작은 우리가 부귀 때로 알고 있죠. 그리고 수당으로 이어집니다. 부귀 수당. 진나라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훨씬 이후에요. 위진남북조 시대니까. 3번 수도를 대도로 옮겼다. 키워드 볼까? 대도가 되겠죠. 대도는 쿠빌라이 칸이 그죠 카라코룸에서 옮겼던 수도가 되는 거죠. 쿠빌라이 칸 몽골 제국 시기입니다. 진시황과는 관련이 없다. 자, 4번 만리장성을 축조하였다. 맞지? 누구 때문에? 흉노 막으려고. 흉노가 자꾸 치고 내려오니까 몽염이란 장군을 시켜서 아예 만리장성을 쌓아버리죠. 못 내려오게. 이것이 바로 진시황의 대표적인 업적. 자, 5번 정성공 세력을 진압하였다. 아니죠. 정성공 어디를 근거지로 활동하죠? 타이완을 근거지로 활동했죠. 무슨 활동했어요? 그렇죠. 나 청나라 싫어. 반청운동 벌였던 사람이죠. 이 정성공 세력을 진압한 사람은 청에 누가 되나요? 여러 황제들 중에서 강희제가 되죠. 강희제가 정성공 세력을 진압하고 청계령까지 해제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고요. 그러면 이거 말고 또 뭐가 있죠? 진시황이 했던 일 되게 많죠. 사상통제, 분서, 갱유, 책을 불태우고 유학자를 파묻은 거, 그리고 화폐, 도량형, 문자 통일 전부 다 진시황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세요. 자, 3번까지 왔습니다. 그러면 다음 4번 넘어가겠습니다. 가전쟁이 동아시아에 끼친 영향으로 적절한 거 물어봤습니다. 자, 지문을 통해서 이제 전쟁을 파악하면 되겠죠. 자, 문제 많이 풀어본 친구들은 이여송 이름만 보고도 갈 수 있어요. 근데 아직 초반부니까 지문을 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이호승은 어디의 장수예요? 명예의 장수예요. 어디를 지원하기 위해서 오죠? 그렇죠. 바로 조선을 지원하기 위해서 온 거죠. 그럼 전쟁 어디서 난 거야? 조선에서 일어난 거야.
그가 이끄는 명군은 조선군과 연합하여 평양성을 되찾았으나 어디에서 패배했다? 벽제간 전투에서 패배했다라고 되어 있고, 이후에 누구랑 화평을 맺는다? 일본과 화의 교섭을 진행했다. 그러면 쳐들어온 주체 누구니? 일본이지. 일본이 조선을 쳐들어와서 명나라가 도와주러 달려왔던 그 전쟁은, 그쵸, 임진정유 전쟁이 되는 거죠. 임진정유 전쟁. 그래서 키워드 평양선 탈환, 벽제간 전투, 일본과의 교섭 진행, 이걸 통해서 파악하는 문제고요.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은 여기 나와 있는 김충선 있죠. 딱 이름 보면은 왠지 한국 사람 같지만 한국 사람 아니거든요. 받은 이름이에요. 원래 일본 사람이에요. 일본 사람인데 어떻게 해요? 우리나라의 항복한 사람이에요. 조선에 대한 동경을 가지고 항복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을 우리는 뭐라 불러주냐면 항외라고 불러줍니다. 항복한 왜군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에 의해서 조총부터 시작해서 각종 무기 기술들이 우리나라로 들어오게 됩니다. 최근에 이런 항해들에 대한 이야기가 문화교류 이야기로 많이 되고 있으니까는 나온 김에 좀 기억을 하고 가세요.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보기를 통해서 전쟁 찾아볼게요. 1번 쩐왕조가 수립되었다 되어 있습니다. 자, 쩐왕조는 어느 지역의 왕조죠? 베트남의 왕조죠. 찡짝, 찡리 좀 더 된 발음들은 전부 다 베트남이 많죠. 그러면 쩐왕조는 기억해봐. 시기를 모르겠으면 쩐왕조를 배웠던 사건을 기억하면 돼요. 자, 쩐왕조는 누구랑 싸우죠? 자, 몽골 제국과 싸우죠. 쩐응다오. 자, 그렇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몽골 제국 시기입니다. 주로 13세기에 수립됩니다. 자, 2번 생고쿠 시대가 시작되었다. 생고쿠 시대는 일본의 혼란기죠. 무로마치 막부 말기 일어났던 쇼군의 자리를 놓고 싸웠던 오닌의 난. 그 이후에 다이묘들이 패권을 놓고 싸우기 시작합니다. 15세기부터 16세기 말까지, 15세기 말부터 16세기 말까지 있습니다. 이걸 통일한 게 누구야? 도요토미 히데요시야. 그리고 그 통일한 힘을 가지고 그때 만들어놨던 군대를 가지고 쳐들어온 게 바로 임진 전쟁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영향을 줄 수가 없다. 시기적으로 다 앞선 시기다. 자, 3번 여진족이 후금을 건국하였다. 요게 맞죠? 왜? 기존에 중국을 봐봐. 중국의 명나라 있잖아. 이 중원 왕조들은 전통적으로 어떻게 해요? 북방 유목민족들을 되게 두려워해요. 그래서 북방 유목민족이 클 것 같으면 어떻게 해? 계속 군대 파견하고 뭐 여러 가지 기구 설치해서 방해했단 말이야. 하지만 임진전쟁 과정에서 우리를 도와주다가 명예 국력이 약화되거든요. 뭐 그 전부터 약하긴 했지만 이 틈을 노려서 여기 흩어져 살고 있던 누가 여진이라고 불리우던 유목민족이 부족을 통일하고 국가를 세우게 되는 거죠. 그 국가가 뭐다? 후금이 되는 겁니다. 후금을 세운 인물 누굴까? 누르하치가 되는 거죠. 임진전쟁의 첫 번째 영향이고요. 자, 일본 쪽에도 변화가 등장합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으면서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따르는 세력과 또 하나 누구지? 그렇지, 도쿠가와 이에야스를 따르는 세력 간의 전투가 벌어지죠. 무슨 전투? 세키가하라 전투. 그 전투의 결과 도쿠가와 이에야스를 따르는 세력이 승리하면서 주인이 바뀌죠. 도요토미 가문에서 도쿠가와 가문으로. 이때 세워진 막부를 무슨 막부? 에도 막부. 임진전쟁의 두 번째 영향. 이렇게 되는 거죠. 에도 막부 수립, 후금 건국. 뭐가 나와도 다 답이 됩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뭐 한반도 상황은 너무 비참해서 그렇죠. 많이 약해졌다, 황폐화됐다, 다 이런 거라서 그렇게만 이해해 주세요. 자, 4번 왕안석이 신법을 추진하였다. 자, 왕안석, 장거정하고 헷갈리면 안 된다. 왕안석은 어느 시대 사람이지? 송나라의 개혁가죠. 자, 물어볼게요. 장거정은요, 명나라 개혁가고요. 둘이 확실히 구분해 주세요. 자, 왕안석이 개혁을 추진하는 거 왜? 자꾸 거란과 서화가 쳐들어오니까, 그들한테 바치는 세패 때문에 국가 재정이 악화되니까 거대한 관료도 유지해야 되고, 그래서 왕안석이 개혁을 추진합니다. 송나라 때 당연히 전쟁 이전 상황이죠. 토목의 변이 발생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어느 때 발생할까? 명나라 때 발생한다. 자, 구분해 줄게요. 15세기와 16세기에 두 시기 모두 다 명나라는 몽골 때문에 골치를 많이 썩어요. 그래서 15세기 때 벌어졌던 게 토목의 변이에요. 토목보의 변이라고도 불러줘요. 몽골 부족 중에서 두 개가 있거든요. 오이라트와 타타르. 그 중에서 오이라트부에 누가 쳐들어왔을까요?
에센이 쳐들어와가지고 명나라 황제인 정통제를 사로잡아간 사건이 바로 토목의 변이에요. 그래서 명나라가 한때 되게 위기에 처했었죠. 16세기에는요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면 베이징이 포위당해요. 이때는 타타르라는 부족이고요. 이 부족을 이끌었던 인물이 누굴까? 알탄칸이라는 인물이에요. 그래서 알탄칸 나오면은 16세기 몽골의 침략을 보셔야 돼요. 자, 이때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이것을 극복해 보겠다고 나왔던 인물이 바로 누구냐면 좀 전에 말씀드렸던 장거정입니다. 장거정. 그래서 장거정의 개혁이 시작됐던 거죠. 몽골과 화의하고.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15, 16세기 명나라는 몽골 세력의 지속적인 탄압을 받았다, 간섭을 받았다, 침입을 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간섭이라기보다는 침입이죠. 침입을 받았다라고 보시고요. 같은 시기 남쪽엔 누가 있었을까요? 남쪽엔 왜구 있었죠. 그래서 무슨 화? 북로 남웨이화라고 불러줍니다. 이 화를 극복하기 위한 개혁가 장거정 이렇게 보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하면은 4번 문제까지 모두 풀어봤습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가국가의 통치 체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물어봤습니다. 자, 가국가를 찾아봅시다. 여러분들 눈에 뭐가 띄시나요? 키워드 찾아보세요. 선생님들 딱 보이죠? 첫 번째 줄에 수도 장안이에요. 장안. 장안을 수도로 했어요. 그럼 두 나라 중에 한 나라거든요. 하나는 한, 하나는 당. 그런데 딱 보시면은 뭐 국자관 보이고요. 한나라 때는 아니죠. 한나라 때는 뭐죠? 큰 학교, 태학이죠. 자, 당나라 때가 국자감입니다. 자, 학생을 입학하게 하여 학업을 닦게 하였다라고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또 하나 무슨 과가 보이냐면 과거 제도 중에서 외국인, 손님, 빈을 위한 시험이 있어요. 손님을 위한 시험, 빈공과입니다. 합격하였다. 이것도 당나라에서 시행했던 거죠. 그래서 빈공과에 합격한 신라인은 58명이며 대표적인 인물로는 한국 살 때도 많이 나오는 인물이죠. 최치원. 최치원이 당에서 많이 성공하고 가죠. 황소해난 때 뭐 글을 썼다라고도 알려져 있죠. 자, 최신지, 최승우 등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도, 장안, 국자감, 빈공과, 최치원 등을 통해서 가는 어디다? 그쵸. 당임을 우리는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국가의 통치체제 볼게요. 지방에 오소경을 설치하였다. 수도가 치우친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제 오소경을 설치한 나라는 신라. 정당성 아래 육부를 설치하였다. 자, 정당성, 선조성, 중대성 이거 전부 다 당을 모방했던 발의 이야기입니다. 3번 제사를 담당하는 신기관을 두었다. 신에게 제사 지내는 관청을 두고 있죠. 이거 어딜까요? 일본입니다. 왜? 천황이 바로 신의 자손이라는 믿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국가 행정체계 안에 신기관을 둡니다. 4번 정책을 심의하는 문화성을 설치하였다. 이게 바로 정답이 되는 거죠. 여러분 딴 거 어려우시면 이 당나라 거 3개 딱 외워두세요. 기본적으로 당나라의 정책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일을 하는 거는 중서성이에요. 중서성. 말 그대로요. 중요한 서류를 다루는 곳이에요. 그래서 중서예요. 그러면 위에 누가 있겠어요? 황제가 있겠죠. 검토하겠죠. 심의하겠죠. 그러면 그거 어떻게? 그걸 누군가가 받아와야겠지. 문 아래서 기다리다가 받는 거예요. 그리고 검토하는 거예요. 무슨 성? 문화성. 그래서 문화예요. 정책을 결정하고 검토하고요. 실행은요. 상급 기관에서 문서 받아오겠죠. 서류를 위에서 받아옵니다. 무슨 성일까요? 상서성입니다. 이 상서성 아래에 실행하는 부서 6부가 달려 있어요. 자, 이게 어디다? 어느 나라다? 이게 바로 당나라다. 이렇게 정리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중서성, 문화성, 상서성 나오면은 당. 다르면 정당성이 나오면은 발해. 이렇게 구분해 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정답은 4번 문화성을 설치했다까지 볼 수 있고요. 5번 천호장, 백호장의 아들을 친위부대로 편성하였다. 아들을 친위부대로 편성한 게 중요한 게 아니겠죠. 키워드 볼까요? 그렇죠. 천호장, 백호장이에요. 천호백호제. 기존의 혈연 중심의 집단을 다 해체하고 천호, 백호 단위로 부대를 재편성하죠. 누가? 칭기즈칸. 그 아들들을 자신의 친위 부대로 삼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몽골 제국과 관련된 이야기구나 라고 정리해 주시면 돼요. 몽골. 이렇게 하면은 정답은 4번 골랐습니다. 자,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6번입니다. 자료를 통해 알 수 있는 동아시아 불교의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거 물어봤죠? 여러분들이 많이 아는 단어 나올 거예요. 첫 번째, 부모 은준경입니다. 석굴이죠.
자, 불교 관련 시설인데 부모님의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부모님의 은혜, 효는 무슨 학문과 관련이 있죠? 유교와 관련이 있죠. 불교가 뭐랑 결탁한 거니? 유교랑 합쳐진 거죠. 자, 여기에서는요, 용으로 변한 선묘의 전설이 깃든 영주 부석사예요. 부석사는 절이에요. 절인데, 예, 용이 있네요. 용신사상과 결탁한 거거든요. 이거 의상대사를 사모했던 선묘가 따라와서 용이 돼서 따라와가지고 도와줬던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용신사상과 관련이 있다.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밑에 보시면은요, 도다이사에 있는 신토의 신 하치만이라고 되어 있어요. 전쟁의 신이죠. 이 하치만을 표현했는데 부처님의 모습으로 표현했죠. 그리고 보세요, 절에 있습니다. 절에 신토의 신이 있어요. 이걸 뭐라고 할까요? 신토와 불교가 합해졌다. 줄이면 신불습합이라고 불러줍니다. 전부 다 뭐죠? 유교랑 결탁했죠. 신토랑 결탁했죠. 용신사상과 결탁했죠. 전통사상과 토착화 과정에서 결탁한 내용들만 따로 모아놓은 거예요. 그러면 정답 한번 골라볼까요? 1번, 토착화 과정에서 전통사상과 결합하였다. 바로 답이 나오죠. 정답은 1번이 됩니다. 2번, 개인의 해탈을 중생의 구제보다 중시하였다. 개인이 해탈하는 게 더 소중해 라고 하는 거는 상좌부 불교예요. 다른 말로 소승불교라고도 불러주게 되죠. 그래서 이 불교 같은 경우에는 직접 불교를 믿으려면은 그렇죠, 스님이 돼야 돼요. 승려가 돼야 돼요. 그래서 2번은 아니고요. 주로 동남아 쪽에서 이 상좌부 불교가 유행합니다. 우리 쪽은 대승불교예요. 자, 3번, 거경궁리와 경물치지의 수양 방법을 내세웠다. 끊임없이 이치를 탐구하는 거죠. 사물을 탐구하는 거고, 이거는 전부 다 성리학에서 이야기했던 수행 방법이에요. 끊임없이 공부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성리학이다. 자, 4번, 형이상학적 학문 경약. 이게 바로 성리학이거든요. 성리학이 이와 기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것들. 그런 것들을 비판하고 객관적인 실증, 고증을 강조한 거는 고증학입니다. 그래서 경전 같은 거 연구할 때도 철저하게 객관적인 사실만으로 근거로 연구를 진행하죠. 청나라 때 등장했던 학문적 경향이다. 정리해 주시고요. 5번, 구체적 실천을 통해 양지에 도달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뭘 통해서? 실천을 통해서. 왜? 이미 내 마음속에 뭐가 있죠? 우주의 이치, 이가 있죠. 그래서 심증, 리. 그럼 나는 뭐 하면 돼? 그쵸. 그 이를 깨닫고 그대로 실천만 하면 돼요.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을 합일해라. 지행합일. 이거는 바로 양명학의 기본 가르침이죠. 이걸 우리는 실천성을 강조했다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자, 양명학은 언제 등장할까요? 이거는 명나라 때 등장합니다. 그래서 동아시아 불교와는 관련이 없구나. 나온 김에 사상까지 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 이렇게 됩니다. 자, 6번까지 풀어봤고요. 지금까지 뭐 크게 걸리는 문제는 없었죠. 여러분들 풀면서 막히는 문제들은 아직까지는. 자, 7번도 비슷합니다. 넘어갈게요. 7번,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이라고 나와 있죠. 자, 16세기 유럽인이 제작한 이 일본 지도에는 가의 주요 생산지인 이와미 광산, 원래 이름 뭐니? 그치, 문제 좀 살짝 바꿨죠. 이와미 은광이죠. 일본에서 가장 한때 은이 많이 나왔던 광산이기도 합니다. 자, 이와미 광산의 생산량은 조선에서 도입된 회치법, 이름 살짝 바꿨네요. 다른 이름 뭐죠? 연은분리법, 은을 뽑아내는 방법이죠. 원래 조선에서 개발했는데 이게 일본으로 건너가게 돼요. 그래서 크게 늘어나게 되는 거죠. 몇 세기에? 16세기에. 일본은 무슨 시대? 전국시대, 센고쿠 시대. 그래서 이와미 강산의 존재를 유럽에서도 알 수 있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와미 하면은요, 이와미 은광은 센고쿠 시대부터 언제까지 가게 되냐면 에도 초기까지. 그리고 가장 많이 나올 때는 전 세계 은 생산량의 약 3분의 1 정도가 여기서 나왔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 이제 은과 관련된 거, 가은인 거 알면 한번 골라봅시다. 기억, 삼포외란이 일어나는 원인이 되었다. 아니죠. 삼포외란은 조선 전기에 벌어졌던 사건이고요. 원래 우리가 일본은 그 무역을 요구해서 삼포를 열어줬잖아요. 근데 무역량에 불만을 품고서 그 삼포에서 일본인들이 일으킨 난이 바로 삼포외란입니다. 은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자, 니은 1조 편법에서 세금 납부에 이용되었다. 자, 명나라 같은 경우에는요, 그 은의 가치가 높았거든요. 그래서 전 세계 은이 다 몰려들어요. 이건 청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지? 예, 세금도 은으로 거두기 시작해요. 그래서 명나라 때 만들었던 세금 제도, 지세와 정세를 은으로 내라 1조 편법이고요. 청나라 때는 이 정세를 지세 속에 포함시켜 주죠. 많이 깎아준 거예요. 그 제도를 뭐라고 할까? 지정은제예요. 지정은제도 마찬가지예요. 뭘로 내는 거죠? 은으로 내는 거죠. 1조 편법, 지정은제 모두 다 은으로 세금을 거뒀던 제도. 그러므로 니은은 은에 대한 설명이 맞습니다. 자, 디귿. 가마쿠라 막부 시기 일본이 중국에 대량으로 수입하였다? 아니지. 중국에서 대량으로 수입한 건 동전입니다. 왜? 일본에서 동전 만들어도 사람들이 잘 안 써요. 자꾸 바꾸니까. 그래서 믿을 만한 중국 걸 갖다가 씁니다. 그래서 송나라의 동전이 많이 건너갔다라고 알려져 있죠. 그래서 디귿도 아니고요. 리을. 조선이 중국에서 비단 등을 수입할 때 지불수단으로 쓰였다라고 되어 있죠. 자, 중국은 화폐도 뭘로 쓸까? 세금도 은으로 거두니까 화폐도 은으로 써요. 그래서 중국 물건 살려면 무조건 뭘 내야 돼? 그렇죠. 은을 내는 겁니다. 그러므로 중국과의 거래에서 은으로 썼구나.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정답은 니은과 리을 4번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걸 지우면 안 되는데 이와미 은강이 센고쿠부터 에도 초기라고 했잖아요. 이건 좀 고난도로 여러분들 좀 기억하고 계세요. 에도 초기 때 이후에 그러면 은이 어떻게 될까? 생산량이 일본도 떨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후에 은이 부족해지는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본이 선택한 건 뭘까?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은의 수출을 줄이는 거예요. 그래서 청나라 상인한테 무역량을 제한하죠. 이것을 위해서 발행했던 게 바로 신패라는 거죠. 신패를 발급해서 청상인에게 발급해서 무역량을 규제했고요. 두 번째로는 은화에서 은화를 만들 때 은 함유량을 높일까 낮출까? 낮춥니다. 은화를 만들면서 그 안에 넣는 은을 줄인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우리나라 어떻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일본하고 무역 잘 안 하려고 하죠. 근데 일본은 우리나라 물건이 필요해. 특히 인삼. 그렇기 때문에 어떡하죠? 일본은 인삼을 수입하기 위한 은화를 따로 만듭니다. 그 은화를 우리는 인삼 대왕 고은이라고 불러준다라는 거. 이것도 같이 나온 김에 정리해주고 가세요. 그래서 은 부족 가지고 여태까지 문제 출제된 적이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이 활용될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는요. 심폐 발급 목적, 은 함유량을 줄인 목적, 바로 은 부족 때문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7번 문제까지 풀었고요.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8번. 다음 자료를 활용한 탐구 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거 물어봤습니다. 이 문제는 여러분들 좀 까다로웠을 수도 있어요. 청국은 랴오둥 반도를 돌려받는 대가로 키워드 나오네. 랴오둥 반도. 설마 이 돈까지 외우실 필요는 없겠죠. 누가 돌려받는 거야? 청국이 돌려받는 거야. 그래서 위 규정에 따라 보상금 3천만 냥을 청국이 누구한테 일본국에 납부하면 랴오둥 반도에서 일본군 물러날게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 우리가 머릿속에 한번 떠올려 봅시다. 랴오둥 반도를 청이 언제 일본에게 넘겨주죠? 그렇죠. 바로 청일전쟁 때죠. 청일전쟁 때 누가 이겨? 일본이 이기잖아. 그러니까는 일본이 가장 원했던 지역 청이 넘겨준 거예요. 노란색이 이긴 거예요. 그래서 이때 랴오둥 반도가 누구한테 간다? 그치. 일본에게 간다. 이거를 가장 배 아파했던 게 누구다? 러시아다. 왜? 러시아는 내려오고 싶으니까. 일본을 견제하고 싶으니까. 그래서 러시아가 어떡하지? 프랑스, 독일까지 끌어들이면서 일본을 압박하죠. 청일전쟁으로 얻은 이권을 내놔라. 특히 어디겠어? 랴오둥 반도. 그래서 일본이 어떻게 해요? 새 나라를 상대로 싸울 수는 없잖아. 강대국들을 상대로. 굴복해요. 그리고 이들의 요구대로 랴오둥 반도를 다시 누구한테 돌려주게 되죠? 청에게 돌려주게 돼요. 그 대가로 돈을 받는 거예요. 몇 냥? 3천만 냥. 그래서 원래 청일전쟁 끝에 맺은 조약이 시모노세키 조약이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조약은요. 2억 냥을 배상한대요. 근데 나중에 바뀌는 거죠. 2억 3천만 냥을 배상한다. 랴오둥 반도 때문에 바뀌는 거예요.
금액이 더 늘죠. 자, 그런데 러시아가 그렇다면 청나라를 위해서 이걸 해줬을까? 절대 아니다. 국가 간의 이익은 철저하게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러시아도 이 라우둥반도 노렸거든요. 그래서 러시아가 이번에는 청한테 요구하는 거지. 어딜 달라? 라우둥반도 전체는 아니고 두 지역, 다렌과 리순을 달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라우둥반도는 비록 청에게 다시 돌아갔지만 그중 다렌과 리순 지역은 누구한테 넘어간다? 러시아에게 넘어가게 돼요. 이해되시나요? 자, 그러면 여기서 끝나느냐? 아니에요. 이 다렌과 리순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왜? 한반도에서 바로 이 지역이야. 한반도 가기 좋고 중국 가기 좋아. 절대 뺏겨서는 안 될 지역이에요. 그래서 일본이 이를 갈죠. 그래서 결국 러시아랑 붙잖아. 무슨 전쟁? 러일 전쟁. 이 전쟁에서 누가 이기지? 또 일본이 이기지. 그러니까 어떻게? 당장 뺏어오는 거죠. 어디랑 어디? 다렌과 리순을. 그래서 다렌과 리순이 다시 어디로 넘어간다? 일본으로 넘어간다. 러시아가 차지하고 있던 이 지역이 일본한테 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랴오둥 반도를 가지고 문제 낼 수도 있고요. 다렌과 리순 가지고도 전쟁까지 엮어서 문제 낼 수 있어요. 그래서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근데 웃기죠? 이거 다렌과 리순은 원래 누구 땅이에요? 그죠? 청나라 땅이에요. 근데 자기들끼리 주고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일본이 어떻게 해요? 청나라한테 확인을 받아야 되잖아. 그래서 조약을 체결을 강요하는 거죠. 이거 우리가 쓸게 이 조약, 베이징 조약까지도 같이 기억해 주시면 좋습니다. 기억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러면 정답은 딱 고를 수 있겠죠? 정답은 뭐다? 삼국 간섭이 끼친 영향을 파악한다. 요거를 찾으시면 됩니다. 랴오둥반도 되돌려주는 거. 나머지는 딱 관련된 것들은 아니고요. 뭐 3.1운동의 전개 과정, 3.1운동의 전개 과정은 이제 파리 강화회의랑 관련이 있죠. 파리 강화회의에서 식민지인들 스스로 민족이 결정해라. 민족 자결주의가 제기되니까 우리나라 운동가들이 자극받고 일으킨 운동이 3.1운동이에요. 우리도 우리의 독립 의지를 밝히면 독립할 수 있다라고 믿었던 거죠. 특히나 올해 3.1운동 몇 주년이죠? 100주년이죠. 그래서 3.1운동은 그 전개 과정, 배경 같은 것들 정확하게 기억해 두고 가셔야 돼요. 그러면 3.1운동이 100주년이면 또 뭐가 100주년일까? 3.1운동의 결과 만들어진 대한민국 임시정부도 100주년입니다. 또 하나, 3.1운동의 영향을 받아서 중국에서 일어난 운동 있죠. 5.4운동. 5.4운동도 100주년입니다. 자, 이 100주년들 3개 중에 하나는 이번 수능에서 출제될 확률이 되게 높죠. 상당히 높습니다. 꼭 다 서로 주고받은 것들 기억을 해두세요. 자, 3번 제1차 아편전쟁이 발발한 원인은요. 아편의 몰수였죠. 영국이 아편 갖다 팔으니까 아편 갖다 파니까 청나라가 임칙서 보내서 아편 몰수하죠. 그래서 벌어진 전쟁입니다. 4번 태평천국운동에서 제시된 구호 멸만, 만주족 멸하고 흥한, 한족의 나라 다시 세우자. 이게 구호였고요. 자, 5번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의 결정 내용.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에서는 한반도 문제가 결정이 돼요. 그래서 최대 5년간의 신탁 통치 이야기가 논의됐습니다. 전혀 상관없다라는 거. 자, 여기까지 봤고요. 이제 9번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밑줄 친 이 왕조 시기 동아시아 각국의 문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물어봤죠. 자, 보시면은요, 여기서 나머지 다 필요 없습니다. 딱 하나만 기억하시면, 두 개만 보시면 돼요. 하나는 뭘까? 황제 이름 걸륭제. 또 하나는 뭘까? 그치, 홍루몽. 문제 어렵게 내면 홍루몽만 줄 수도 있겠죠. 자, 홍루몽은 봐봐, 누가 즐기던 문화지? 서민들이 즐기던 문화 책이에요. 서민 문화를 대표해요. 그럼 서민 문화를 대표하는 책들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죠. 선생님 수특 때 많이 강조했을 거예요. 그 여러 가지 책들 중에서 유독 청나라 때만 만들어진 게 있을 거다. 그게 바로 뭐다? 홍루몽이다. 하나가 더 있다. 뭐다? 유리매사다. 그래서 홍루몽과 유리매사 나오면은 청으로 시기 한정해서 문제 풀어라 라고 선생님이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자, 그럼 한번 볼까요? 홍루몽을 지은 작가로 유명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청나라 서민문화. 그러면 청나라 때 같은 시기 보셔야 되죠. 우리나라는 조선이겠죠. 자, 임진전쟁 전일까 후일까? 후겠지? 그러면 조선 후기 쪽이 되겠고요. 일본은요, 임진전쟁 이후에 무슨 막부 들어서요? 그쵸? 에도 막부 들어서죠? 그래서 에도 막부 시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 세 시기가 모두 맞니? 라고 보시면 되죠.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한국, 판소리가 성행하였다. 맞지? 판소리 같은 경우에는, 그쵸? 공연문화잖아. 시장에서 즐길 수 있는 공연문화. 이런 것들이 바로 서민문화예요. 조선 후기 때 유행하죠. 이거 말고 또 뭐 있어요? 탈춤도 있죠. 자, 2번 한글 소설이 인기를 끌었다. 조심해라. 한글이 만들어진 게 아니라 한글 소설이 인기를 끈 거다. 한글 소설도 그쵸. 서민들이 즐기던 소설이죠. 지식인들은 한자로 된 어려운 경전보죠. 지배층들은.
3번 중국 경극이 유행하였다. 여기서 경은 무슨 뜻이에요? 그렇죠? 수도란 뜻이죠. 수도의 연극. 그렇죠? 중국 청나라 때 만들어진 연극이 바로 경극이고요. 이것도 공연 문화잖아. 서민 문화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1, 2, 3번은 전부 다 볼 수 있고요. 청나라, 조선, 후기. 다 시기 맞지? 아까 얘기한 거랑. 1번 우키요에가 제작되었다. 우키요에랑 가부키. 하나는 그림이고 하나는 연극이죠. 이거 전부 다 뭐야? 그치, 에도 막부 시기에 누가 누렸던, 존인들이 누렸던 존인 문화를 대표하고 있죠. 그러므로 이것도 에도 막부니까 볼 수 있는 시기입니다. 자, 5번 베트남 대월사기가 편찬되었다. 대월사기는 누구의 침략을 물리치는 과정에서, 그치, 쩌낭조가 몽골의 침략을 물리치는 과정에서 만든 거잖아. 몇 세기야? 13세기예요. 중국으로 따지면 몽골 제국 시기, 청나라가 아니잖아. 그러면은 볼 수 있을까요? 볼 수 없겠죠. 정답 몇 번? 5번. 이렇게 보시면 되죠. 예, 이렇게까지 하면은 9번 문제까지 풀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문제 풀 때요, 이런 문제 나오면은 이거 항상 기억해 두세요. 청, 조선 후기, 에도 막부. 이렇게 이걸 가지고서 낼 수 있는 문항 구조가 두 개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서민문화 하나 있고요. 두 번째로 어렵게 나오면 경제도 물어볼 수 있어요. 이 시기에 경제로 볼 수 없는 거 뭐 이런 것 있잖아요. 그래서 뭐 진짜 어려우면 문화를 주고 아예 경제를 답지로 주겠죠. 그래서 이때는 하나로 묶어서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많이 해주셔야 돼요. 시기적으로. 자, 10번 넘어가겠습니다. 가국가 시기의 동아시아 상황으로 옳은 거 물어봤습니다. 첫 번째 줄에 벌써 힌트가 나오네요. 뭘까요? 효문제가 나오네요. 땡그라미 효문제가 말하기를 선조께서 오로지 무력을 쓰는 것만 일삼고 교환은 돌보지 않았다. 그러므로 어디로 도읍을 옮긴다? 러양으로 도읍을 옮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러양으로 갈까요? 그렇죠. 러양은 이전 왕조들의 수도기도 해요. 한족 문화의 중심지, 일로 가겠다. 그러면서 선비족의 말과 복장을 금지하겠다. 이것을 무슨 정책? 한족이 된다. 한화 정책이라고 불러주죠. 그러면 가국과 효문제의 한화 정책, 북위가 되겠죠. 그러면 가가 북이면은 시대 나오죠. 중국의 무슨 시대? 위진 남북조 시대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봅시다. 이것도 마찬가지야. 여기다 아예 써줄게요. 중국이 위진 남북조예요. 그러면은 북조가 있고 남조가 있겠죠. 북위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에는 누가 있을까요? 한반도 쪽에는 고구려, 백제, 신라. 이 세 나라가 서로 경쟁하는 시대. 삼국시대. 이렇게 생각하면 쉬워. 중국이 자기들끼리 분열될 때 우리도 분열돼서 싸웠다는 거야. 중국이 나중에 통일하잖아. 수당, 당나라 때. 그럼 우리도 어떻게 돼? 통일신라 나오는 거지. 그래서 당 때는 통일신라 쪽 이렇게 나오고요. 자, 그럼 북위 때 있으면요, 남쪽에도 중국의 왕조들이 들어서거든요. 한족의 왕조들. 대표적인 거 뭐가 있죠? 동진 있죠. 또 뭐가 있죠? 동진 무너지고 송, 제, 양. 양 때까지가 북위 때예요. 동진, 송제, 양이 다 북이랑 겹쳐요. 이때 가장 현명하게 외교를 한 나라가 어디죠? 고구려죠. 백제는 주로 남쪽하고만 교류했죠. 동진, 양, 동진, 특히나 양. 동진으로부터 불교 받아들이고, 예, 양과의 그 교류 관계 속에서 각종 문화들 받아들이잖아요. 이때 나온 게 무령왕릉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동진, 양, 백제가 연결돼 있죠. 그래서 주로 남쪽으로만 연결돼 있고, 고구려 같은 경우에는요 좀 다르죠. 고구려 같은 경우에는요 어떻게 위아래 다 교류하죠. 그래서 고구려의 외교를 뭐라고 하죠? 네. 자신의 이득에 따라 하는 외교, 실리적 외교라고 불러주죠. 고구려는. 혹은 다원적 외교라고도 불러주죠. 그래서 정답지도 그걸로 구성했어요. 딱 보시면은 동아시아 상황 물어봤죠. 북위 때 제. 여기서 말하는 제는 뭐예요? 남제죠. 남쪽에 있는 이 제. 남쪽에 있는 왕조와 고구려가 책봉 조공 관계를 맺었다. 그렇죠. 고구려는 아래 위 다 관계를 맺습니다. 예전 문제에서는 송을 가지고도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나라는 바꿔가면서 물어볼 수 있지만 핵심만 기억하시면 돼요. 고구려는 위아래 다 교류했다. 저게 제라고 해서 헷갈리지는 마세요. 자, 이해되시나요? 그러면은 정답은 몇 번? 5번이 된다. 자, 그럼 1번 당이 돌궐을 복소시켰다. 이게 통일돼야 됩니다. 위진남북조 통일하고 뒤이어서 수당입니다. 탕구투족이 서하를 건국했다. 서하가 건국된 시기는 그쵸? 10세기, 11세기, 12세기 좀 구분을 해주셔야 되는데 거란과 서하가 동시에 존재하는 거는 11세기거든요. 아닙니다. 시기적으로 뒷시대입니다. 거란이 연운 16주를 차지했다. 10세기. 그쵸? 아니고요.
자, 4번 발해가 일본에 사신을 파견하였다. 자, 발해잖아. 발해 때는 우리나라는 뭐죠? 통일신라죠. 중국은 당나라 때입니다. 자, 당나라에서 탈출한 대조영이 만든 게 발해잖아요. 그러므로 4번은 아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기적으로 안 맞다. 정답은 5번. 자, 11번 문제입니다. 다음 자료를 활용한 탐구 주제로 가장 적절한 거 물어봤는데요. 자, 여기서 딱 보시면은 별로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사람 이름 때문에 헷갈리지는 마세요. 일단은 사람 이름은 밑줄은 그어드릴게요. 해총, 그리고 해자 나와 있고요. 뭐 그 외에도 여러 인물들이 나와 있는데 여기서 교과서에 소개된 인물은 누구밖에 없어요. 해자밖에 없어요. 해자. 그래서 해자가 누구의 스승이죠? 쇼토쿠 태자의 스승이다라고 되어 있죠. 자, 그리고 백제의 승려 해총이 왔다라고 되어 있는데 중요한 거는 해총을 몰라도 풀 수 있다는 거죠. 해총을 몰라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어디서 건너온 거야? 백제에서 건너온 거잖아. 그리고 어디에 문화가 발달하고 있어요? 지금 아스카에 절이 세워지고 있잖아. 이게 일본 최초의 절로 알려져 있어요. 자, 이 아스카 지역에서 한반도에서 건너온 인물들에 의해서 아스카에서 발전한 불교 문화를 우리는 무슨 문화라 불러줘? 아스카 문화라고 불러주죠. 자, 무슨 정권 때? 그쵸? 야마토 정권 때 있었던 일이죠. 그래서 이렇게 야마토 정권의 발전에 영향을 줬던 바다 건너 온 사람들을 우리는 무슨 사람들이라고 불러주지? 바다 건너 왔다 도레인이라고 불러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에요. 그래서 그 수특에도 나와 있을 거예요. 왕인, 아지키, 해총. 그러니까 우리가 들어보지 못한 인물들이 자꾸 나오거든요. 근데 공통점은 뭐냐면은 인물은 못 들어봤어도 그들의 활동은 똑같아요. 다 한반도에 건너와서 일본의 불교를 전해주거나 뭔가 문물을 전해주면서 일본의 발전을 가져왔던 사람들. 무슨 정권 때? 야마토 정권 때.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도레인의 이주와 활동. 정답은 4번이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쭉 보시면 되고요. 자, 12번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가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물어봤습니다. 자, 그림은 조선시대 동그라미 알성시 급제자를 위해 왕이 베푼 축하잔치예요. 은영연을 그린 것으로 문묵과 급제자들이 연회해서 공연을 관람하고 있다. 벌써 느낌 딱 오시죠? 밑에 보시면은 능력을 시험하여 인재를 등용하는 제도. 그래서 과목을 나누어 시험을 보죠. 수대의 시작이 됐네요. 무슨 제일까요? 과거제가 되겠죠. 자, 언제 시작이 되죠? 수나라 때 시작이 되죠. 언제 이어봤죠? 당나라 때 이어봤죠. 그래서 당나라 때 과거 봐야 되니까 어떻게 기존의 여러 가지 해석들, 유교에 관련된 해석들을 한 가지로 통일시켜 주죠. 그 역할을 맡았던 사람이 누구지? 공영달이죠. 그래서 공영달이 쓴 책이 유교경전, 오경에 관한 책이죠. 오경정의가 편찬되게 되는 거죠. 하지만 문제는 당나라 때 과거지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 시험 같은 경우에 뭐 신원서판이라고 해서 주관적인 기준들이 자꾸 들어가니까 여전히 귀족 세력들이 활용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언제 정비되냐면 송나라 때 정비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당나라 그리고 송나라로 건너오게 된다. 5대 19 있고요. 그리고 송나라로 와서 정비되게 되고 이때 철저하게 능력 위주로 시험이 치러지고 전시가 도입되면서 황제가 직접 마지막 시험을 주관했구나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때 5대 19시기 후주 출신의 누가 쌍기가 건너오지 어디로? 고려로 건너와서 고려 광종 때 과거제를 실시하시는 건 어떻습니까? 라고 건의를 하게 되죠. 그래서 고려에서 과거가 마련되죠. 실시되죠. 누구의 건의로? 쌍기의 건의로. 자, 송나라 때는 전시 도입되죠. 송나라 때도 마찬가지로 주변국에 영향을 주는데 이번에는 베트남 쪽에 영향을 줍니다. 베트남의 무슨 왕조? 리왕조. 그래서 리왕조 때 과거제가 처음으로 실시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송나라 때 능력 위주의 과거제가 시행됐다. 그리고 5대 19가 송을 거치면서 주변 나라로 전파됐다.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때 송나라 때 과거를 통과하는 사람들, 그래서 관리가 된 사람들, 대부가 된 사람들 뭐라고 될까요? 선비, 공부해서 관리된 사람들 사대부라고 불러주게 되는 거죠. 사대부 계층이 성장하는 것도 송나라 과거제와 관련이 있다.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선택지 볼게요. 베트남에서는 리왕조 때 처음 시행되었다. 맞죠? 리왕조 시기 맞습니다. 고려에서는 광종 때 쌍기의 건의로 도입되었다. 맞고요.
자, 3번. 일본에서는 난학이 발달하는 데 영향을 주었다. 난학은 랑카쿠, 그쵸. 네덜란드 학문이죠. 네덜란드의 영향을 받아서 만들어진 학문입니다. 그러므로 전혀 과거 제도와는 관련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송에서는 사대부 계층이 성장하는 데 기여했다. 맞죠? 자, 5번. 원에서는 제한적으로 시행되었다. 이거 많이 헷갈리기 쉬운데요. 원나라도 시행은 해요. 많이 안 뽑아서 그렇지. 자, 원뿐만 아니라 어디랑 어디도 똑같을까? 요와 금도 똑같다. 북방 민족들인 요, 금, 원은 모두 과거는 시행하지만 그닥 활성화되지는 않습니다. 그 정도로만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베트남 관련해서는 두 번 있어요. 하나가 리왕조고 하나가 레왕조예요. 그래서 레왕조 때 또 과거제가 활성화되거든요. 그래서 과거 통과자들을 뭐라고 해요? 진사라고 하죠. 이 진사들의 모든 이름이 쓰여져 있는 비석이 있어요. 그래서 비석을 제명비라고 불러주거든요. 진사 제명비가 건립되게 됩니다. 그래서 레왕조 때는 중국의 명나라 때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중국의 송, 베트남의 리왕조, 그리고 중국의 명, 베트남의 레왕조 두 개를 세트로 묶어서 각각 구분해서 정리를 해두세요. 자, 이렇게까지 하면은 12번 문제까지 풀어봤습니다. 자, 13번 넘어가겠습니다. 가나 사이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거 물어봤습니다. 가! 지난해 9월 18일 이후라고 되어 있죠. 쭉 읽어보시면은 뭐 마지막 줄에 힌트가 나와 있죠. 마지막 줄에 무슨 국을 만들었다? 만주국을 만들었다. 무슨 사변의 결과가? 만주 사변의 결과지. 이거 32년도입니다. 자, 어제 진주만에 가해진 일본의 공격은 미국 해군과 군사력에 심각한 피해를 입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키워드 볼까요? 진주만이죠. 그래서 샌프란시스코와 하와이 사이에 뭐 공해상을 항해하던 미국 선박들도 피해를 입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 볼까요? 진주만 기습이죠. 이 기습을 시작으로 무슨 전쟁이 시작되죠? 태평양 전쟁. 태평양을 사이에 두고 미국과 일본 사이에 전쟁이 벌어지죠. 요거는 41년도가 되는 거죠. 그럼 과연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라고 보시면 되죠. 일본은 대공황을 맞이해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대외 침략을 펼칩니다. 그것이 만주 사변이고요. 만주 사변의 결과 만주국 수립됩니다. 한 번에 정리해드리고 갈게요. 32년도 결과예요. 자, 일본이 잘못했죠. 그래서 국제연맹에서 조사가 나와요. 그 조사단이 쓴 보고서가 리튼 보고서예요. 이 보고서를 딱 보자마자 우리는 알 수 있죠. 누구를 비판하고 있을까? 일본을 비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본이 어떻게 되죠? 국제연맹 탈퇴. 일본 국제연맹 탈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서 더욱더 본격적인 대외 팽창 들어가요. 이번엔 어딜 노릴까? 네, 중국 본토를 노려요. 그래서 결국 37년도에 무슨 전쟁을 벌이죠? 네, 중국 본토를 쳐들어가는 중일 전쟁을 벌이게 되는 거죠. 37년도. 여기에 맞서서 중국은 어떡하죠? 국민당과 공산당이 막 싸우고 있다가 중일 전쟁 직전에 시한사건 겪고 중일전쟁 이후부터는 합작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국민당과 공산당이 손잡고 일본과 싸우게 됩니다. 그러다가 일본이 어딜 진출하죠? 네, 동남아 진출하죠. 왜? 안정적인 석유 루트 확보하려고. 진출했다? 갔어. 근데 문제는 뭐야? 여기에 미국이 있었죠. 필리핀이 미국 땅이잖아, 당시에. 그래서 미국이 막 뭐라고 하는 거죠. 오지 마라. 그래도 가니까 어떡해? 미국이 석유 루트를 끊어버리죠. 포위해버리죠. 그러니까 일본은 이것을 끊기 위해서 뭐 한 거야? 진주만을 기습한 거예요. 그래서 진주만 기습을 시작으로 무슨 전쟁? 태평양을 사이에 두고 일본과 미국 사이에 태평양 전쟁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41년도. 그럼 딱 보이죠? 만주국 수립과 태평양 전쟁 사이에 이 모든 게 다 답이 될 수 있어요. 아까 얘기했던 시안 사건과 국공합작까지 합쳐서. 그래서 요거는 뭐 어렵게 나오면 리튼 보고서가 답으로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런 사이에 있었구나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두 사건 사이에. 그럼 한번 골라볼까요? 답지는 좀 쉽게 냈어요. 1번 신관회가 결성되었다. 신관회는 27년도 국내에서 결성된 좌우 합작단체입니다. 전혀 상관없고요. 자, 중일전쟁이 발발하였다. 바로 이게 답이 되는 거죠. 네. 자, 3번 에치슨 선언이 발표되었다. 에치슨 선언 같은 경우에는요, 6.25 전쟁과 관련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한반도를 자신의 극동 방위선에서 빼겠다라고 발표한 선언이 바로 에치슨 선언이죠. 이 선언 이후에 좀 북한이 영향을 좀 받았죠. 그래서 북한의 남침이 시작됩니다. 6.25 전쟁의 한 배경이 됩니다.
자, 제1차 국공합작이 이루어졌다. 자, 아까 얘기했죠? 선생님이 얘기한 거 1차, 2차 국공합작이다. 1차 국공합작은 20년대에 있습니다. 이때도 군벌하고 싸우기 위해서 손을 합쳤어요. 5번,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된 거는 1919년 3.1운동의 결과였죠. 그러므로 정답은 2번이 됩니다. 자, 13번 문제까지 풀어봤고요. 자, 이제 14번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자, 밑줄친 막부시기 동아시아 각국의 상황으로 옳지 않은 거 물어봤습니다. 아유, 지도에 답이 나왔죠. 어디 도착했죠? 에도에 도착했죠, 이미. 자, 그래서 보시면은 막부는 다이묘가 일정 기간 자신의 영지, 번가, 에도에서 번가라 근무, 이거를 한자로 하면 참근교대제, 일본말로 하면 삼킨 코타이제라고 불러주게 됩니다. 자, 이 삼킨 코타이제가 실시된 시기는 쇼군이는 에도로 와야 되니까 무슨 막부 때? 에도 막부 때라고 보시면 되고, 자, 우리로 따지면 조선 전기 후기, 조선 후기, 중국으로 따지면 언제? 청. 같은 시기입니다. 17에서 19세기 보시면 되고요. 또 요즘에 이 지문이 좀 어렵게 나오면은 뭐가 있냐면은 대지마, 나가사키에 가면은 네덜란드인들을 따로 거주하도록 한 장소가 있어요. 그 장소가 인공섬 대지마라고 불러주는데, 재밌는 거는 그 대지마에 거주하고 있는 상관장, 즉 네덜란드 사람도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에도에 와서 쇼군을 아련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사료가 요즘에 뭐 수특이나 이런 데서 자주 쓰이기 시작하니까는 이것도 한꺼번에 기억해 두고 가세요. 자, 아무튼 삼킨 코타이제, 에도 막부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각국의 상황 물어봤습니다. 한국 통신사를 파견하였다. 자, 통신사는 누가 누구한테? 조선이 에도 막부한테 파견한 사절단이 통신사죠. 임진 정유전쟁 이후에 파견됩니다. 그러므로 1번은 볼 수 있고요. 한국 상평 통보가 유통되었다. 맞죠? 조선 후기에 상업 발전하잖아. 경제 발전하잖아. 그래서 이때 등장했던 거 뭐가 있어요? 아예 써드릴게요. 이때 경제의 발전을 보여주는 것들, 아이고, 옆에다 써드릴까요? 에도 막부 때 조선 후기, 이 조선 후기가 어렵게 나오면 답지로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때 제도적으로 뭐가 있냐면 대동법 있어요. 대동법. 곡물을 쌀로 거두는 제도 혹은 화폐나, 이 대동법을 통해 가지고 상업의 발전 많이 가져오죠. 뭐 세금 내려고 쌀 갖다 팔고 시장 많아지고 막 그러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아까 얘기했던 화폐, 상업 발전하면서 화폐 씁니다. 그 화폐가 상평통보예요. 화폐 유통도 많아져요. 드디어 조선 후기 때 우리 백성들이, 국민들이 그 화폐를 쓰기 시작한 거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상인들도 많이 활동합니다. 대표적인 상인들이 누가 있냐면은 경강, 수도의 강이죠. 그렇죠. 한강입니다. 한강에서 장사하는 상인들, 한강을 이용해서 장사하는 경강 상인들, 그리고 송상, 개성 상인들, 내상, 부산을 동네라고 하거든요. 동네, 일본을 상대로 하는 장사꾼들, 내상들, 그리고 만상들, 이러한 상인들이 등장해서 활발히 무역합니다. 언제 때? 조선 후기 때. 한번 뭐 나온 적 있죠? 경강 상인 나온 적 있죠. 이거 많이들 낚였습니다. 조선 후기 때 볼 수 있다라는 거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밑으로 보시면은 어느 나라? 청나라 때. 청나라 때는 3번 복이랑 관련이 있습니다. 산시상인. 자, 청나라 때는 이거 명청 공통사항이에요. 명나라 때부터 만리장성에 있는 군인들한테 뭘 보급하죠? 군량미를 보급하는 일을 산시상인한테 맡겨요. 상인들한테. 그러면 상인들이 어떻게 해요? 그들한테, 군인들한테 군량미를 제공하는 대가로 국가로부터 독점 판매권을 얻어가거든요. 이 힘을 바탕으로 전국적으로 활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산시상인과 후이저우 상인, 휘저우라고도 불러줍니다. 후이저우 상인들이 있었다. 그래서 이들이 전국적으로 활동한다. 그리고 대우나 정비되면서 수로교통 활발해지고요. 교통의 중심지마다 중소, 상공업 도시들 만들어집니다. 그 도시를 시진이라고 불러줘요. 그래서 시진이 활발해진다. 이거 두 개 다 명청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3번도 같은 시기에 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4번도 마찬가지죠. 4번 같은 경우에는요. 조카마치, 성 아래 마을이란 뜻이죠. 무슨 누구의 성? 영주의 성이야. 병농별리령에 따라서 영주가 가운데 살고 있으면 그 주변에 무사들 살고 있고 끄트머리에 누가 사니? 이들한테 물자를 제공하는 상인들이 살잖아. 그들이 바로 누구야? 존인들이야. 그치? 상업이 발전하면서 그쵸? 이들이 살고 있는 이 구역을 조카마치라고 하는데, 성아래 마을이라고 하는데, 이게 점점 커지게 되는 거죠. 발전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일본 에도마쿠 때는 무슨 마치? 조카마치가 발전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존인층의 성장. 전부 다 같은 시기다라는 거. 자, 5번, 1번 다이카 개신이 단행되었다. 자, 다이카 개신 같은 경우에는요. 군주 중심의 개혁이죠. 군주 중심의 정치 체제를 지향했던 개혁. 몇 세기죠? 7세기죠. 나라 시대로 건너가기 직전에 645년도에 있었던 개혁입니다. 누구를 모방했죠? 당나라를 모방해서 했던 것들이죠. 그러므로 시기적으로 아예 안 맞죠. 자, 됐나요? 그러면 정답은 몇 번? 5번. 이것도 어렵게 내면 어렵게 낼 수 있는데 더 답지를 조금 쉽게 갔어요. 아주 멀리 더 동떨어진 다이카 개신으로. 자, 이걸 지울게요. 자, 15번 넘어가겠습니다. 밑줄 친 이 황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물어봤습니다. 자, 왼쪽에 화면은 이 황제의 능명인 장릉의 정경입니다 라고 되어 있죠. 그의 업적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장릉은 아무도 몰라요. 알 필요도 없고요. 자, 오른쪽에 보세요. 오른쪽이 결정적이죠. 이 황제는 무슨 성을 건설했어요? 자금성을 건설했어요. 수도를 옮겼어요. 어디에서 어디로? 난징에서 베이징. 또한 베트남 북부를 점령하기도 했대요. 이 황제 누굴까요? 베이징으로 천도하죠. 천도하려면 궁궐 필요하죠. 그래서 만든 거 자금성. 영락제가 되는 거죠. 영락제의 근거지가 영경, 베이징 쪽이었어요. 그래서 수도 옮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명나라 때 영락제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영락제 하면 또 하나 떠올라야 되는 거, 그렇죠? 자금성 건설 말고 뭐가 있죠? 중국 중심의 조공 질서를 전 세계로 확대시키려고 하죠. 이 역할을 맡은 사람이 누구죠? 정화죠. 저 정화한테 많은 군대를 딸려서 바다 바깥으로 내보내게 되죠. 정화의 항해가 있었던 시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명나라 하면은 딱 두 분만 기억하시면 돼요. 황제로는 딱 한 명이 누구죠? 그렇죠. 홍무제 세운 사람. 그리고 정화의 원정을 이뤘던 영락제. 이 두 인물의 업적만 정확히 구분하시면은 명 나오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답 고를 수 있습니다. 자, 한번 넘어가 볼까요? 자, 1번 지정은제를 실시하였다. 지정은제 같은 경우에는 명나라야 청나라야? 청나라지. 정세를 지세 속에 포함시킨 거잖아? 아니야. 자, 이때 강희제 때 마련되고요. 웅정제 때 전국으로 확산됐다고 해요. 분서갱유를 단행하였다. 진의 시황제예요. 3번의 난을 진압하였다. 청나라가 그 여진족이 중국 들어올 때 이 여진족을 도와줬던 사람들 있잖아요. 한족 장수들, 오삼계를 비롯한 그들에게 주어졌던 땅들 3번이 있었는데 나중에 그들이 결국 반란을 일으키잖아. 그 난을 3번의 난이라 불러주는데 이 난을 진압한 사람은 청의 강희제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청나라 때 있었던 일. 그래서 3번의 난 하면은요, 3번의 난만 기억하지 마시고요. 오삼계라는 인물을 꼭 기억해 주세요. 같이 결정적으로 많이 나와요. 3번이란 말 표현을 안 주면 5~3개를 줍니다. 외에도 뭐 상가에 경정충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인물들 나오면 3번의 난과 관련이 있다. 기억해 주시고요. 자, 4번 정화를 해외에 파견하였다. 이게 답이 되는 거죠. 영락제 때 있었던. 그래서 많은 국가들이 명예 황제한테 뭘 바치게 되는 거죠? 조공품을 바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문제로 많이 출제되는 조공품이 뭐예요? 목이 긴 동물. 그렇죠. 기린이죠. 그래서 그 기린을 영락제가 특히나 신기했다라고 하죠. 자, 5번 호라즘을 정복하고 비단길을 장악했다. 호라즘 정복, 비단길 장악은 징기즈 칸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15번 문제까지 풀어봤습니다. 자, 이제 16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밑줄 친 협정이 체결된 시기를 연표해서 옳게 고른 것은 나와 있죠. 3점짜리 문제입니다. 자, 어제 체결된 협정은 베트남의 위대한 승리다 라고 되어 있죠. 베트남과 관련된 거 알 수 있네요. 협정하면 여러분 머릿속에 두 개 떠올려야 돼요. 하나가 뭘까요? 그렇죠. 제네바 협정. 또 하나가 뭘까요? 파리 평화 협정. 두 개 중에 하나예요. 자, 밑에 보시면은 평화를 다시 정착시키기 위해 양측 군대는 북위 17도선을 군사 분계선으로 삼아 적대 행위를 중지하기로 했다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통일을 위한 총선거를 이후에 하겠다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 17도선을 기준으로 남북을 나누고 이후에 총선거하자. 요거는 제네바 협정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 베트남은 전쟁 몇 번 해요? 2번 하죠. 첫 번째 누구랑 싸워요? 프랑스랑 싸우죠. 왜? 베트남이 독립해서 베트남 민주공화국을 세웠는데 줄여서 베트민이라고 쓸게요. 베트남 민주공화국을 세웠더니 누가 이걸 인정을 안 해요? 예전에 이 지역을 지배했던 나라 프랑스죠. 프랑스가 인정을 안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베트남 민주공화국과 프랑스가
붙게 되는 겁니다. 이 전쟁에서 누가 승리를 거두게 되는 거죠? 예, 배트민이 승리를 거두게 되는 거죠. 승리. 예. 이렇게 돼서 프랑스가 이제 물러나겠다 약속을 해주게 되는데 그 약속이 바로 뭘까? 제네바 협정이 돼요. 협정이 체결되게 되는 거죠. 이때 배트민이 근거지를 두었던 지역이 북부고요. 프랑스가 근거지를 두었던 지역이 남부예요. 그래서 이 협정 때 어떻게 해? 일단은 북부와 남부 쪼개겠다 나온 거예요. 17도선을 기준으로. 그래서 제네바 협정에서 몇 도선? 17도선 분단 얘기하고 유예 기간을 거친 다음에 선거 통해서 그렇죠. 통일하자. 다시 합친다. 이렇게 나온 거죠. 그런데 이때 누가 끼어들까? 그렇지. 이렇게 돼서 프랑스는 다 떠나요. 프랑스는 끝났어요. 근데 누가 끼어들까? 미국이 끼어든 거예요. 누굴 꼬실까? 남부를 꼬셔요. 남부와 미국이 연합해서 이 안을 거절해버린 거죠. 그러면서 다시 남부와 누가? 배트민, 북부가 다시 붙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는 전쟁이 벌어져요. 전투가. 이후부터도. 그러는 가운데 무슨 사건이 벌어지는 거죠? 예, 미군의 구축함이 어디에서? tonkin만에서 북베트남의 공격을 받았다. 이게 알려지게 되는 거죠. 사실 여부를 떠나서 이것이 알려지면서 이게 64년도거든요. 어떻게? 미국이 본격적으로 이 전쟁에 개입하겠다라고 선언을 하면서 지상군이 투입되기 시작하죠. 무슨 전쟁이 본격화된다? 베트남 전쟁이 본격화된다. 이때는 누군 거야? 프랑스가 아니라 그치? 미국이 되는 거야. 미국이 본격적으로 끼어들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때 우리나라도 군대를 파병하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자, 이 제네바 협정, 이 협정에 대한 이야기들은 언제 볼 수 있어요? 그렇죠? tonkin만 사건 이전에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거 이해되시나요? 자, 그러면은 일단 보시면은요. 가나 다라마 나와 있죠? 베트남 민주공화국 수립 이게 45년도고요. 일본 패망과 동시에 수립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은 51년도입니다. tonkin만 사건은 64년도예요. 그래서 이 사이 나에서 제네바 협정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됐고요. 연도를 아예 써드릴까요? 이거는 54년도입니다. 54년도에 협정이 체결되었구나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은 16번 문제도 답을 찾았습니다. 자, 여기까지 풀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자, 17번. 가 제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물어봤습니다. 가의 황제가 이르기를 우리 칭기즈칸께서 키워드 벌써 나왔네요. 문제가 어렵진 않죠? 내속한 나라들의 역참을 설치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역참은 정거장이죠. 제국 곳곳에 역참을 설치하고 정복제에 관리 파견하죠. 누구죠? 다루 같이 파견하고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 누가 나오죠? 쿠빌라이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쿠빌라이가 여러 차례 사신을 보내 일본에 뭘 요구했다? 조공을 요구했다. 일본이 말을 듣지 않으니까 일본을 정벌했다. 하지만 폭풍우 때문에 두 번이나 실패했다. 그래서 두 개 공통점 가에 들어갈 나라는 몽골이 되겠죠. 그럼 몽골과 관련된 내용들 골라봅시다. 1번 이갑제를 실시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갑제 같은 경우에는요. 이거 명나라 때요. 그래서 10가구 있죠. 10가구를 2장으로 삼고요. 그래서 1년간 돌아가면서 10가구가 2장을 맡아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밑에는요. 100가구가 있습니다. 100가구가 무슨 소예요? 갑수호예요. 그래서 이 갑수호를 이장호가 통제하는 거거든요. 세금도 걷고 치안도 유지해주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 제도를 뭐라고 하냐면 이와 갑으로 쪼갰다. 이갑제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명초기, 명홍무제 때 마련된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조세징수의 역할을 맡았다. 치안 유지도 했다. 지방간을 도와서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그럼 물어볼게. 명중기 이후에 명나라의 농촌이 깨지면서 이 이갑제가 깨졌어. 이장이 사라졌어. 자, 그러면은 이거 해줄 사람이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러면 누가 대신 맡아줄까? 지방에서 힘있고 좀 그래도 공부 좀 한 사람들이 맡아줘야겠지. 그러다 보니까 찾아낸 게 누구지? 학교에는 들어가서 뭔가 지식인이지만은 과거를 통해 관직에 진출하는 걸 포기하고 머무르는 사람들 있죠.
생혼이나 거인들, 그들한테 이런 역할을 맡기는 거예요. 이장호의 역할을. 그들을 우리는 뭐라고 하죠? 신사라고 불러줘요. 그래서 이제는 신사를 명때 등장한 지배층 이렇게만 정리하지 마시고 하나 더 추가하세요. 뭐의 붕괴 후? 이갑제의 붕괴 후 등장한, 명중기 이후 등장한 신사층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1번은 명이니까 아니고요. 사고전서는요. 청나라 때입니다. 책이죠, 책. 모든 책들을 4개의 창고에 넣어놨다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4가지로 분류해서 쓴 책이다. 그래서 이것도 청나라 때 지배층들, 청의 지배층들이 만든 책이고요. 자, 3번 맹한모국제. 맹한모국제 오랜만에 나왔네요. 그쵸, 이거 금나라 때. 그쵸. 금나라가 실시한 자신의 부족민들에게 실시한 제도죠. 맹한과 모국으로 쪼개가지고 부족을 통제했던 정책입니다. 비슷한 게 뭐 있죠? 거란의 북명관, 남명관제 있죠. 그래서 북명관은 거란인들을 주로 대상으로 했죠. 4번 송가 전현의 맹약을 체결하였다. 자, 송가 전현의 맹약을 체결한 나라는 거란입니다. 거란이 세운 나라 이름 요가 되겠죠. 자, 하나만 더 얘기할게. 황제가 사로잡혀간 적이 있습니다. 휘종과 흠종이 잡혀가는데 그 사건을 정강의 변이라고 불러줍니다. 정강의 변은 어느 나라일까? 요거는 금나라다. 같이 기억해 주시고요. 5번 생목인에게 재정 운영을 담당하게 하였다. 자, 몽골 같은 경우에는요. 몽골 제일주의라고 해서 고위 간직은 몽골인만 차지하죠. 그 밑에 재정 업무는 바로 생목인들을 데려다가 쓰는 거죠. 저쪽 서역인들. 자, 그리고 그 밑에 누가 있는 거죠? 한인이 있죠. 일반 중국인들. 그리고 그 밑에 마지막까지 저항했던 중국인들. 남쪽에 있는 한인들, 남인들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신분제를 운영했구나.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시고요. 자, 18번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밑줄 친 혁명 시기 동아시아 각국의 정치 상황으로 옳은 거 물어봤습니다. 자,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시면 좋고요. 자, 베이징에서 마오쩌둥이 나와 있습니다. 키워드 마오쩌둥 나와 있죠. 자, 두 번째 키워드 찾아보세요. 가장 결정적인 키워드. 문화대혁명 하면 꼭 나오는 키워드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여기 있죠. 홍위병. 마오쩌둥을 지지했던 젊은 학생들. 이들이 마오쩌둥을 위해서 달려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홍위병들로 가득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들은 마오쩌둥을 지키려고 했을까? 마오쩌둥이 위기였거든요. 마오쩌둥이 주도했던 대약진 운동의 결과 굶어 죽는 아사자들, 실패하게 되면서 굶어 죽는 아사자들이 1000만이 넘게 나왔다라고 이제 평가를 받죠. 많은 사람들이 죽고 경제가 몰락하게 되죠. 그래서 결국 마오쩌둥의 힘은 약화된 가운데 개혁 개방주의자 류샤오치와 덩샤오핑 같은 인물들이 정권을 장악해 가니까 이에 대한 위기의식으로 젊은이들한테 호소한 거죠. 초기에 순수한 사회주의로 돌아가자. 이 얘기입니다. 이때 호응했던 젊은이들이 마오쩌둥을 지키겠다고 도시로 몰려들기 시작하죠. 그들을 뭐라고 합니까? 홍위병이라고 불러주게 되는 겁니다. 이때 군대는요. 침묵을 지키죠. 왜? 마오쩌둥이 군대는 장악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나중에 이제 마오쩌둥의 권력을 완전히 되찾게 되는 거죠. 이 사건을 우리는 뭐라 불러주냐면은 문화 대혁명이라고 불러주게 되고요. 몇 년부터 몇 년까지 벌어지게 되냐면 66년에서 76년까지 약 10여 년간 진행됩니다. 같이 기억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 시기 동안 동아시아 각국의 정치 상황을 옳은 거 일단 답부터 불러드릴게요. 답은 몇 번이냐면 2번입니다. 중국 중일 공동성명이 발표되었다. 보시면 되고요. 설명을 드릴게요. 66년도의 시작이죠. 자, 69년도에 무슨 사건이 있냐면요. 베트남 전쟁이 거의 끝나가요. 누구의 패배로? 미국의 패배로. 미국에서 전쟁에서 지거든요. 그렇게 돼서 미국 대통령 닉슨이 뭐라고 하죠? 아시아 일은 아시아가 알아서 해라. 이제 미국은 손 뗄 거야. 닉슨 독트린을 발표하게 돼요. 그러면서 뭔가 분위기가 많이 바뀌죠. 국제적인 분위기가 많이 바뀌어갑니다. 이러는 가운데 72년도에 많은 사건이 벌어지죠. 닉슨이 어딜 방문하니? 중국을 방문하게 되고요. 미중 공동성명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미국과 중국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들을 심도 있게 논의하죠. 이때 미국 입장에서 중요한 거는 중국이 아니었거든, 소련이었거든. 그럼 중국과 친해지는 게 소련 견제에 좋다고 판단한 거예요. 그래서 닉슨의 중국 방문과 미중 공동성명이 이루어지니까는 바로 무슨 일이 벌어지지? 미국의 이런 외교 정책에 가장 발맞춰서 같이 가주는 나라가 누구냐면 일본이거든요. 그래서 같은 해에 뭐가 맺어질까? 중일 공동성명이 맺어지게 되는 겁니다. 발표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72년도에 이런 분위기들이 만들어져요. 자, 이때 그럼 닉슨이 와서 만난 사람 누구야? 그치.
문화 대혁명 기간이니까 마오쩌둥이 되는 거예요. 덩샤오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헷갈리지 마세요. 그래서 69년도, 72년도에는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런 분위기 속에서 그럼 한반도에서는요. 이런 냉전의 완화 분위기 속에서 우리는 약간 거꾸로 가죠. 그렇죠? 오히려 이걸 이용해요. 사회주의권이 너무 확대되고 있어 라고 하면서 나 대통령 한 번 더 해야 돼. 나의 강력한 지도력이 필요해. 이때 우리나라 대통령이 박정희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활용해서 삼성개헌 들어가요.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한 번 더 대통령이 할 수 있게 돼요. 하지만 이후 선거에서 간신히 이기거든요. 간신히 이기니까 어떻게 돼? 다시 대통령 할 확률이 낮잖아. 그래서 이때 모든 권력을 대통령에게 몰아주는 헌법체제를 만들어요. 그 헌법을 유신헌법이라고 불러주게 되고 그 체제를 유신체제, 10월 유신이라고 불러주거든요. 72년도에 만들어져요. 그래서 문화대혁명 기간에 볼 수 있는 것들은 이런 것들도 볼 수 있지만 뭐도 볼 수 있어요? 삼성개헌과 유신체제도 볼 수 있어요. 됐니? 오답으로 가장 조심해야 될 거는 뭐지? 미중수교야. 미중수교는 79년도야. 마오쩌둥 아니다. 덩샤오핑이라고 한다. 자, 이것만 조심해 주시고요. 그럼 정답은 2번 골랐습니다. 3번, 1번 4.19 혁명 이승만 때니까 아니고요. 55년 체제가 붕괴됐습니다. 93년도에 붕괴됩니다. 자, 베트남 근황운동이 일어났다. 이건 19세기 상황이에요. 프랑스의 침략이 거센 가운데 근황운동이 벌어집니다. 타이완 총통 직선제 개헌이 이루어졌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94년도입니다. 1994년도 훨씬 이후의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아니고요. 정답은 2번이다. 자, 19번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가도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물어봤습니다. 자, 개항과 철도라는 주제로 나와 있는데 한번 개항하면 나오는 도시들이 몇 개 있거든요. 딱 보면은 미일 수호 통상 조약 나와 있네요. 자, 그러면은 일단 두 군데는 빼야죠. 그러니까 조약 두 개 있잖아. 미일 화친 조약과 미일 수호 통상 조약. 화친 조약 때 시모다 하코다테 있잖아. 그건 빼야지. 그러면은 그 외 중에 하나인데, 자, 특별 전시회를 보면은 일본 최초의 이게 힌트지. 철도가 요기와 요기, 도쿄와 요기 사이에서 개통되었대. 자, 일본 최초의 철도는 도쿄와 어디가 연결되고 있죠? 요코하마가 연결되고 있죠. 그럼 요코하마 하면 또 떠올려야 될 거. 요거는 많이 연결된다고 그랬잖아. 철도가 부설된 지역과 동시에 여기는 신문이 나온 지역이기도 해요. 무슨 신문? 요코하마 마이니치 신문. 요코하마 유에 있으니까 그냥 마이니치만 쓸게요. 마이니치 신문이 발행되기도 했다. 그래서 요코하마와 관련된 거, 미일 수호 통상 조약의 개항장. 개항장이니까 당연히 저게 있겠지. 그리고 두 번째, 신문이 발행된 거. 세 번째, 철도 건설된 거. 도시 하나 가지고도 다 물어볼 수 있거든요. 같이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1, 2, 3, 4, 5번 중에 정답 골라보면 뭘까요? 그렇죠. 4번이 아니죠. 일본 최초의 일간지가 발행되었다. 5번이 되겠죠. 4번은 어디겠니? 나가사키. 자, 통킹 의숙이 설립된 곳은 하노이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자, 하나만 기억해 봅시다. 자, 러일 전쟁 벌어지죠? 여기서 누가 이기니? 일본이 이기잖아. 그래서 아시아의 많은 지식인들이 누구를 동경해? 일본 동경한단 말이야. 특히 베트남은 더 심해요. 그래서 베트남의 판보이쪽은 어떻게? 베트남의 지식인들을 일본으로 유학 보내잖아. 무슨 운동? 동유운동. 무슨 전쟁과 관련이 있다? 러일 전쟁과 관련이 있다. 그러면 이거 하나만 있을까? 아니야. 일본의 게이우 우스크를 본따서 베트남에서도 학교를 만들어요. 그 학교가 뭐야? 바로 저 통킹 우스크예요. 하노이에 만들어져요. 그래서 통킹 의숙과 동유운동은 똑같아요. 무슨 전쟁 이후에, 러일 전쟁 이후에 일본에 대한 호감이었죠. 일본이 이겼으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부러움이었겠죠. 그래서 본따서 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니고요. 초량회관은 부산에 있고요. 경사대학당, 경수도다. 중국의 수도는 베이징이야. 베이징에 설치된 대학당입니다. 그러므로 정답은 5번이다. 자, 이제 마지막 문제 가겠습니다. 20번 문제. 20번 문제. 그래서 한참 기다렸거든요. 왜 이 문제가 안 나올까 했는데 마지막에 배치했더라고요. 아무래도 의미 있는 문제다 보니까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보시면은 파리 강화회의의 결정 나와 있죠. 자, 파리 강화회의 결정이 뭐예요? 일본의 21개조 요구안. 그렇죠. 산둥반도에 대한 권익. 이걸 일본이 차지하겠다. 1915년에 중국 정부에 제출하잖아. 그래서 일부를 빼고 다 받아들여지잖아요. 그래서 산둥반도 권익이 일본한테 넘어갈 위기야. 그래서 파리 강화회의 때 중국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걸 철회해달라고 막 이야기를 하지. 근데 강대국들은 누구 편을 들어줘? 일본 편을 들어주잖아요. 그게 거절돼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거기 많은 학생들이 분노하게 되는 거죠. 특히 베이징 학생들을 중심으로 분노하게 돼요. 왜? 베이징 지역이 바로 신문화 운동의 중심지예요. 많이 깨어있는 사람들이 많았던 지역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때 베이징에서 시작이 됐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핵심적인 요구는 이거예요. 21개조 요구를 취소해라. 누구의 21개조 요구? 일본의 21개조 요구를 취소해라. 이렇게 되는 거죠.
각계각층에 호응하여 전국적으로 확산되었어. 그래서 이 운동 영향으로 베이징 군벌 정부는 결국에는 조약의 조인을 거부하긴 했어.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무슨 운동이다? 일본의 21개조 요구안을 철회하라는 주장이 담겨져 있는 오사 운동이구나. 파리 강화 회의에 영향을 받았던 거죠. 그래서 오사 운동의 결과 어떻게 돼요? 많은 이제 지식인들이 대중정당 만들기 시작하죠. 이때 이후에 만들어진 정당 2개 있죠. 중국 국민당 순원, 또 하나는 마오쩌둥의 중국 공산당.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일단 답을 골라보겠습니다. 1번 조선의 온건개합파에 영향을 주었다? 아닙니다. 조선 온건개합파는 중국의 양무운동에 영향을 받죠. 2번 중화민국이 수립되는 결과를 낳았다? 아니야. 중화민국은 이미 순원이 세웠어요. 네. 자, 3번 베트남 광복회가 조직되는 배경이 되었다. 베트남 광복회 같은 경우에는요, 뭐에 영향을 받죠? 신의 혁명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만들어진 거죠. 어디에서? 광저우에서. 지역까지 봐라. 4번 일본의 산둥반도 이권을 회수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게 오사운동의 핵심적인 내용이죠. 핵심적인 주장이죠. 그리고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은 무슨 운동에 영향을 받을까? 3.1운동에 영향을 받아요. 5월 4일, 3월 1일. 우리가 빠르잖아. 그치? 3.1운동을 보고서 중국의 많은 지식인들이 감동받아요. 그래서 그들이 쓴 글들이 되게 많아요. 특히 우리 3.1운동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사료로 출제될 수 있거든요. 저 한반도에 저 주장을 봐라. 저들도 저렇게 했다. 우리도 하자. 이런 글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사운동은 3.1운동의 영향을 받았다. 이것도 같이 기억을 해주세요. 자, 5번 베이징의 외국 군대의 주둔을 허용하는 계기가 되었다. 무슨 운동? 의화단 운동. 그 결과 맺어진 신축조약.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20번 문제까지 모두 풀어봤습니다. 네, 그래서 기본적인 문항들 다 봤고요. 지금 4월이잖아요. 4월까지 배운 내용들 한번 쫙 복습했다 생각하고, 이제 정말 중요한 시험은 뒤에 11월에 남아있죠. 6월, 9월을 거쳐 11월. 그래서 중간중간 흔들리지 마시고 끝까지 한결같은 모습으로 충실하게 수능을 대비해 가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긴 강의 듣느라 고생했고요. 다음 강의 기회 있을 때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한 시간 동안 너무너무 고생했습니다.